뉴스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뉴스의 현장 어디로 날아가 볼까요? 부산 일본 영사관 상공입니다. 영사관 앞에 얼마 전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됐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부통령한테 말입니다. 아니, 합의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안 하고 왜? 한국에서는 전화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황교안 대행도 있는데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상공입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소홀히 했다고 시청자들에게 영상 반성문을 쓴 곽동건, 이덕영, 전예지 등 MBC 막내 기자들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구성원들은 징계를 받거나 제작과 무관한 부서로 인사조치됐었지요. 이번에도 그 수순 같습니다. MBC 사측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올봄 지나면 단 한 놈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위기의 시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스스로 고행의 길에 들어선 곽동건, 이덕영, 전예지 기자 잊지 맙시다. 서울 마포 창전동 이랜드그룹 본사 상공입니다. 최근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임금 미지급 파문으로 이랜드가 존폐의 위기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공식 사과하면서 미지급분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분노하는 국민의 원성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랜드, 이제 2승에서 보기 힘든 건가요? 그렇다면 저승에서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승해서 이랜드를 저랜드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네, 잘 알려진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입니다. 청와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요. 김홍걸 위원장, 최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있었던 청와대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홍걸 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청와대에 살아본 사람만 파악할 수 있는 지난 청문회에서의 거짓말.
예를 들어서 김장수 그 안보실장. 네.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어디든지는 몰랐다.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어딘지 몰라서 보고서를 뭐 두 군데 동시에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예. 그 경호실에 전화하면 알 수 있거든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 대통령 행방을 모른다면 그거는 국가 비상사태죠. 실종이니까. 실종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 다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서면 보고 할 생각을 자기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위에서 만날 수 없으니 서면 보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서면 보고를 대면 보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만 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네. 말이 안 되고 예. 그런 판단은 위에서 내리는 건지 자기가 나는 대면 아니고 서면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은. 예. 직접 쫓아가서 들고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네. 그게 상식이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예. 이제 비서 한 사람을 관저로 보냈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 예. 그럼 보고하러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 예. 예. 제가 청와대를 드나든 횟수가 100번도 넘는데요. 거기 사셨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을 경내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자전거를 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특히 그 비서동에서 관저까지는 몇백 미터 거리인데 거기를 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아, 그래요? 사이클 선수 아닌다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간호장교가 예. 이제 뭐 의무실장과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의무실장은 대통령에만 주사를 놨다고 했는데 간호장교는 직원들 10여 명에도 주사를 놨다고 했죠. 예. 그렇죠. 뭐 배곡 주사, 태반 주사. 예. 근데 원래 그 뭐 경호실 직원들은 절대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체력 관리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다, 체력이 떨어졌다. 이러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군요, 오히려. 숨겨야 되죠. 그래서 아파도 외부에 나가서 진료를 받고 몰래 쉬쉬하지. 거기 들어가서 나 피곤해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의무실에 뭐 감기 배탈약 받으러 오는 거 외에 의무실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거는 근무해보신 분들만 아는. 몸이 약해졌으니 뭐 몸에 좋은 주사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죠. 대통령 박근혜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집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11만 명에 불과하다 이런 궤변도 늘어놓았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날에 7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죠?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됐고요. 예. 무슨 분초 단위로 안 나눴다더라 부르지. 그래도 국민의 궁금증을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그 보도들이 그 판을 쳤지 않습니까? 그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이제 대통령의 인격살인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괴담과 유언 피해가 판을 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문에서 대규모 제가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서명으로 좀 더 소상하게 제출하라고 헌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0일까지 보완을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내시는 겁니까? 좀 더 소상하게. 10일까지는 가능한 한 10일까지는 내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형할 그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단두대를 설치했다. 그렇죠. 단두대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리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동조에서 내란 선동한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도심을 행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촛불 민심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넘어왔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랬죠. 이런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그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건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다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중에 일부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 거기 나온 촛불 민심 200만 명이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북한식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고 그 일부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0만 촛불 민심의 대변인도 아니었고요. 아니죠.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강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간위성을 찍어가지고 국외국까지 포함해가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00만이라고 그냥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국민의당은 자멸과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유라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정청래 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그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했지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겠다. 친문과는 손 못 잡는다라고 어제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호남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말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호남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 호남 민심은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말했죠. 잘못하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자멸과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30명에서 40명가량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10여 명이 손학규 전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으로 넘어온다라는 설, 그 정도가 아니라 30-40명과 얘기해봐도 똑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더라.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과 함께 10명이 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게 마치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요즘 뉴스가 홍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의원 2명을 확인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오른팔 왼팔조차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일 없다. 오른팔 왼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 출신. 누굽니까? 그럼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네, 거기까지. 잠깐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누구예요? 네. 강훈식 의원? 강모. 김모. 김병욱 의원? 네, 이렇게 김모.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왜 나가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시쳇말로 뻥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뭐 의견과 주장들이 우죽순으로 나오는데 예. 저는 루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혹하게 국민의당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분이 안 계시니까 반론을 못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예. 이화에 대해 어떻게 합격했죠? 부정 입학했다고 지금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속속. 들어가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칙을 바꿨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의 대선 룰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선 룰 규칙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서 뭔가 해보자 이런 거죠. 정유라처럼. 안희정 지사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바뀌냐. 손학규 대표 정계 은퇴하셔라. 이러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뭐 챙챙한 칼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동지는 해마다 오죠. 12월 달 되면. 그분에서 12월 달마다 새로운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분 같은데 만덕산의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덕산이 하산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굴에서 네, 하산하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네, 그분은 항상 지금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죠. 저류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줄은 몰랐죠. 본인들도 그렇죠. 몰랐겠죠. 그렇죠. 그때 일주일 전쯤 하산해서 예.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지원 유세를 하고 그랬으면 돕는 모습을 보였으면 근데 질 줄 알았죠. 몸을 사린 거예요, 그러면? 사렸다고 보세요? 짱을 봤죠. 짱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치를 봤죠. 눈치를 네. 봤다. 네, 근데 잘못 봤죠. 거기서 한번 타이밍을 잃었고 네. 이번 타이밍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다시 만덕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토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과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이 매국 외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 교수는 오히려 정부가 외교의 기본을 어겼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문정인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했죠.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걸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외교는 정부가 독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지금처럼 세계화된 수준에서는 소위 초국가적 영어로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트랜스내셔널 소위 콜리션에서 정치 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리얼미터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드를 반대하거나 사드를 소위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 통계 거의 52%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우리 미국하고는 네트워크가 좋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없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가서 소위 메신저 역할을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외교부 같은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서 이런 식으로 좀 큐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데 아니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그건 매국 외교다.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다시 재론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데 이 국가 신인도라든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넌센스예요. 예. 미국에 대해서만 신뢰도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의견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예. 우리 지금 배경을 보세요. 작년 1월 7일 날 박근혜 대통령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 그것을 우리 국민적 토론도 없이 예. 정부 내부의 신중한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가 되고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예. 그리고 이 군사적 유용성은 있는가, 경제적 이득은 있는가, 예. 사드 배치에 따른 국제정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을 설득한다 한다, 그런 상황 하에서 야당이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정부가 외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교의 기본을 어긴 겁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 외교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해 당사국들은 그 틈을 파고들겠죠. 예.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게 국제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해야지. 그 사드 문제 제가 또 한 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드 한다고 이 북아이들이 핵무기 사용 안 하겠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 외교를 해야 되는데, 예방 외교를 하는 데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중국하고 긴밀한 협의가 중요한데, 그것을 사실상 그 절차 어떤 단계를 밟지 않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그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학생들의 잃어버린 투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는 공화국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개혁 보수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논의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네. 뭐, 이것이 지금 이 시장님은 17살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원래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사람들 배제한 이유는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뺏은 거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근데 지금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면요. 세상 물정 다 압니다. 다 알 거 다 알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얘기된 김에 사실 17세보다는 더 훨씬 더 낮죠. 한 15세 정도에도 저는 15세요? 충분히 뭐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교실이 뭐 정치판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나오던데요. 교실보다 이게 학생들이요. 그 이해관계에 매몰된 그런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공정하고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7세 정도 하고 원래 잃어버린 공화국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되돌려주자, 그런 취지죠. 네. 17살 계속 주장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상황 보면 18살도 지금 굉장히 팽팽한데요. 그렇죠.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이 당론으로 18세 했다가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혁보수신당이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좀 이제 어차피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면은 뭐 이 여권에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마치 개혁 보수의 새로운 당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소방관 흉내 내고 있는 방화범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핵심인데, 몸통인데 떼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본성이 뭐냐면 국민들한테는 언제든지 좋은 거 다 한다고 약속해놓고는 때 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네. 아니면 뭐 핑계대고 안 지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좋은 얘기 같은 게 일단 찬성했다가 지금 1, 2월 달에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확 틀은 거거든요. 네. 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야, 김창희! 김창훈!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병신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삐리들은 공부나 해라. 18세 투표권 무조건 반대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뭐처럼 우리가 뜻이 통하는군. 응? 중2병에서 헤어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투표야. 어? 투표권은 한 50세 이상 됐을 때 주는 게 딱이라고. 어? 안녕하십니까. 환 인사드립니다. 허나 그렇게 한다고 너네 새누리당이 50세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썩어도 준치라고 50세 이상이 개 보신당을 찍어줄 것 같나? 어? 구관이 명관이란 말 몰라? 구관이 명관이라니. 야, 구관은 그냥 오동나무 관이야. 관에 넣어서 보낼 뿐이라고. 구관은. 잘 가라 환아. 뼛가루는 낙동강에 뿌려줄게. 두 분께서는 왜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너 고3이 뭘 알겠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뉴스 볼 시간이나 있겠어? 아마 내가 누군지도 모를 기다. 이 바보,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야. 당신 지지율 이제 보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제대로 된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면 내 지지율이 이따위로 나오겠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고3 학생들은 학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의존이 심해서 독자적인 판단이 부족하다. 맞는 말이긴 하지. 고3 교실에서 정치 논쟁이 벌어지면 공부는 언제 해? 또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투표는 어른들만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투표는 아무래도 지각 있고 안목 있는 어른들이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 경험도 있는 어른들이 해야지. 아니, 그렇게 똑똑한 어른들 다수가 어떻게 박근혜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때는 몰랐다. 이 정도인지. 당치라고! 누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깨끗하긴 하지. 머릿속에 먼지 한 점 없으니 말이야. 당치라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세금을 내는 비율만큼 표값을 달리 해야 한다고. 어이구, 표의 등가성 원칙을 무시하자? 이 무시무시한 위헌성 발언인데요. 등가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 용돈 받아서 사는 백수, 세금 한 푼 안 내는 이런 식충이도 한 표, 세금 내는 아버지도 한 표.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청년은 한 표, 어른은 2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개보신당에도 활로가 보이겠구나. 화나, 짱이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2표, 부자는 1표. 이렇게 되겠군요. 아니, 뭔 소리야? 너네들 세금 안 내잖아요. 아이쿠, 맞아. 그 생각을 못했다. 세금 안 내는 달새범의 나라, 제가 반드시 뒤집어 엎겠습니다.
아이고, 안님 나오셨어요. 반가운 척하지 마. 친문 세력은 보기만 해도 역겨우니까. 저 친문 아닙니다. 어제 그 정청래 전 의원 방송에 출연했더니 저를 두고 당을 비방모략한 자다. 문재인 안티다.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퍼붓더라고요. 아, 당신 친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편일 줄 알았지. 당신 인간성 좀 뜯어고치십시오. 이 사람한테 인심 잃고 저 사람한테도 인심을 잃고 어떻게 한 번 사는 인생이 이렇게 걸렙니까? 이거 생겨먹은 게 이런 걸 어떡합니까? 자, 그나저나 안님, 문재인만 아니면 정권교체 안 해도 된다.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묽은 똥보다는 된 똥이 낫다. 이 말을 그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묽은 똥 문재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되고 문재인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겠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안입니다. 아,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던데요. 지지율 회복 방안 뭐 있으신가요? 성을 바꾸겠습니다. 절대 안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절대 안 철수 이렇게 되겠지요. 절대 안 철수한다 이 뜻입니다. 자꾸 마지막 시점에 제가 철수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을 안시에서 절대 안시로 세 자리로 바꾼다고요? 행정기관에서 그 개명을 받아줄까요? 아, 안 받아줍니까? 그렇다면은 하는 수 없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위니까 국민의당 이름을 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하다가 헷갈려서 더불어민주당 대신 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전략은 스스로를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한 방법 뭐 없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반기문의 지지층을 흡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유엔 성냥 아시지요? 유엔 성냥. 유엔 성냥 그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유엔 성냥 사무총장을 하겠습니다. 유엔 성냥하고 유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참. 그 생각을 해도 정말. 이 새끼야! 그러면 지지율을 어떻게 올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지율 얘기에 좀 민감해지셨군요. 자, 화 푸시고. 자, 오늘의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구미터미널 화장실인데요. 구미시청에 지원금이 없어서 화장실에 이것이 없다라는 글이 붙은 겁니다. 구미터미널에는 과연 무엇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애국심! 아니, 보수의 성지 구미에서도 촛불 폭도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잖아. 에? 이게 선전포고가 아니고 뭐야? 허나, 그나저나 구미는 왜 자꾸 불이 나는 거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서혜자, 정답하러 가자. 구미에는 이게 없잖니? 정답은 원전. 원전까지 있으면 정말.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를 비판한 유승민 의원에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모양이죠. 네,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어처구니 없는 매국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략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유승민 의원이 이러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어제 뭐 개혁보수신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국민의당도 일제히 민주당 의원들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비판의 강도가 제일 셌고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발언에 이제 깜짝 놀랐다 이러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운을 뗐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기업, 관광기업, 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아 위기에 처했다. 이 기업들을 도우러 간 건데 이게 매국인가? 더 피해가 커지는 기업 도우려고 중국 외교장관 만나는 건 대한민국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경제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지금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관료들 거의 못 만나고 있다. 이럴 때 의원들이라도 뛰어가 기업을 도와야 하는데 이걸 매국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제 정부에 대한 유감 표시로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고위 관료들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어쨌든 이런 그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쁘게 이제 달려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가서 외교 안 할 건가? 중국 외교를 포기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지금 격앙되게 좀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신 차리고 각 당은 지금이라도 중국에 의원들 보내라. 어떻게든 설득해서 우리 기업 피해 안 보게 해야지 뭐들 하는 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네 자가 생각이 납니다. 다섯 자군요. 초당적 외교. 네. 초당적 외교를 부정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또 개보신당은요? 네, 그런 것이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 많이 또 비판을 받았는데 너무 유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우상호 원내대표도 시쳇말로 빡친 것 같아요. 뭐 정략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매국 행위라고 하는 건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얘기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품격으로도 이제 떨어지는 얘기인 거고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말 열받아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유승민 의원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우리 국방이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나를 아주 첨예하게 세웠던 인물이기도 한데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일관된 현상이라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 본인이 얘기하듯이 경제나 사회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 진보의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안보에 있어서는 정통 보수다. 본인이 그걸 이제 자임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사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한미군에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사드 포대를 하나도 아니고 3개를 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강경한 발언을 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하물며 국제정책 박사인 윤상현 의원도 사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은 그야말로 가장 오른쪽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소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 근거가 있는 그건 상당히 박약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 사드 배치를 재론할 수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방 안보를 해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유승민 의원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이쪽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얘기, 합리적인 보수, 깨끗한 보수를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꽉 막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대화의 여지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승민 의원의 한계이고 본인의 어떤 큰 뜻을 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에 편중된 것은 괜찮고 중국에 편중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중국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는 것도 매국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보수도 있습니까? 예, 오늘 그 말씀을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외교안보대사를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때 통일준비위원도 이제 하셨죠. 이런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간 신뢰의 문제 아니냐,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국가 간 신뢰라는 게 미국에만 있고 중국에는 없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다른 여느 보수 정부와는 다르게 중국과 상당히 밀착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냥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해버리는 건 이건 중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 자체는 중국과의 신뢰도 저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재검토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 간 신뢰가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에 경도된 친미적인 시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대표의 앞날을 예측했네요.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를 못해도 친문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이 말이 상당히 결정적인 실수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말했다.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방,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대안으로서 어쨌든 정권 교체는 해야겠는데 문재인은 맞닥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주승용 원내대표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얘기여서
이제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이제 대한 지지를 이제 철회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정동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재인용하면서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에서 이제 지지를 잃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손 전 대표를 따라서 민주당 한 10여 명 의원이 탈당할 거다. 이런 뭐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그럴 일이 없다고 이제 단언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의원 2명에게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왜 나가냐, 나갈 일 없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왼팔, 오른팔이 누구냐고 하니까 손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강모, 김모 의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훈식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 난 안 나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정청래 전 의원은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 10여 명 탈당설은 시쳇말로 뻥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루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그 만덕산의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다. 대선 이후에 다시 만덕산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이고, 만덕산이란 이름이 오래된 이름일 텐데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어쨌든 예언을 했는데 단순히 이게 뭐 감이라든지 뭐 추측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왼팔 오른팔한테 다 물어봤는데 안 나간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없고 그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만덕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실까. 어쨌든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대표 앞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예. 정권 교체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뭐 자폭 수준의 망언이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9년 동안 이 기가 막힌 세월을 지냈는데 자기들의 어떤 정략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권 교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진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망언이라고 봅니다. 네. 정권 교체 안 하고 우리는 야당 의원 잘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주승용 원내대표가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진심을 드러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퇴해야죠, 정계. 예. 네. 자, 새누리당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이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목한 그 마지노선입니다. 책임 있는 분들의 탈당, 새누리당을 떠나야 하는 그 시점, 오늘 마지노선인데 지금 뭐 이러저러한 어떤 뭐 공작일 수도 있고 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 두 사람한테 지금 초점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근데 그렇죠. 이 두 명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여전히 이제 결사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뭐 서청원 의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역구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고, 최경환 의원도 경북 경산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재래시장 방문 사진을 올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경산 국회의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찾기 어려웠던 곳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 재밌어요. 표현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너무 중앙에서 할 일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눈치 보다가 알아서 지금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구로 이제 내려와서 이선 후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서청원, 최경환 내가 왜 탈당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중간에 다른 신박들이 이제 뭐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앙금을 풀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서청원 의원이 워낙 완강해서 쉽지가 않다. 임명진 위원장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큰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임명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은 본인 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비대위원들을 이제 임명할 계획인데, 비대위원은 이제 15명 이내로 이제 꾸릴 수 있는데, 임명진 위원장은 일단 오늘 비대위 구성은 최소한으로 하고, 본격적인 비대위 구성은 인적 쇄신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박순자, 김문수,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거라는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친박이 아니죠. 박순자, 친이, 김문수 경기지사도 친박이라고 볼 수 없고, 조경태 의원이야 굴러 들어온 돌이고요. 이렇게 이제 일단 비대위를 이제 꾸린 다음에 인적 쇄신이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비대위 정상적으로 꾸리겠다고 했고, 사실은 1월 6일 오늘 시한이라고 했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어서 아마 시한을 자신이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얘기한 1월 8일로 이제 늦추겠다는 뜻도 이제 비쳤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은 일단 오늘은 넘기고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8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식에 죽구나 청명에 죽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질긴 생명력으로 또 생명 연장에 대한 의지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이제 끝까지 벌버둥을 치는 것 같고요. 죽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제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제 출당도 이제 가능하고요. 어쨌든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금요일에 올라오는데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임명진과 김종인의 닮은 점과 다른 점. 그런 주제로 기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어쨌든 1년 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많이 대비가 되죠.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분당 이후에 휘청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김종인이라는 어찌 보면 이질적인 존재를 이제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예. 전권을 주면서. 임명진 위원장도 그렇죠. 지금 거의 난파 직전의 배인데, 임명진 위원장을 모셔오고 이제 칼을 쥐어준 건데, 칼을 휘두르고, 남한테 벌 주기 좋아하고, 이런 측면에서 임명진과 김종인 두 사람 이제 닮았고,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고요. 근데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70년대 도시선교회라는 어떤 기독교계 운동권에 상당히 날리던 분이었고, 네 차례나 이제 투옥이 됐었고요. 반면에 김종인 전 대표는 할아버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정치 활동을 할 때 할아버지의 비서실장으로 23살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상당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이 새누리당에 온 것 자체가 상당히 미스테리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그렇죠. 갈 생각 없다고 했고 상당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다고 하고, 거의 삼고초려를 해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케이를 했는데, 임명진 위원장의 부인과 노모가 거의 이제 구순노모라고 하는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말렸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뜻을 접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냥 발표를 해버렸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명진 위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고 해요. 정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맡았다고 하고요. 저희 민주당 출입하는 이세영 기자가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기독교계 쪽을 좀 알고, 그리고 옛날 서클 선배가 임명진 목사가 하던 갈릴리 교회,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명진 목사 성격이 아주 깐깐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갈릴리 교회에 밤에 이제 불이 하나 들어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왜 그 불 안 껐냐고 이제 호통을 치고, 이렇게 정말로 이제 깐깐한 분이고, 그 교계라는 게 워낙 이 정치권과 닮아서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의 어떤 권력을 둘러싼 정치 투쟁이 또 이제 상당한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임명진 목사가 목사이긴 하지만 어떤 정치 투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와서 하는 그런 칼을 휘두르고 그러는 게
그 오래된 교회, 상당히 부패한 교회에 가서 파송된 그 목사가 오래된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공통점으로는 이제 70대 노인들, 노정객들의 공통점은 노인들이 삐치면 상당히 오래 간다. 그리고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쭉 간다. 뒤끝도 엄청나게 남고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잠룡 감별사 킹메이커가 아니라 플레잉 코치를 지금 자임하고 있는데 과연 대선 전국에서 그런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임명진 위원장은 정말로 새누리당을 황골 탈퇴시켜서 제2의 김종인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자, 금요일의 남자 만나겠습니다.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입니다. 김수민 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예.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니까 말이죠. 구미시가 돈이 없어서 공중 화장실 휴지 못 된다. 그러니 구미시에다가 전화해봐라. 이런 사진이 돌고 있는데, 이거 진상을 좀 아십니까? 제가 지난 밤에 그걸 봐서 특별히 어디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예. 대충 예감이 드는 거는 아마 구미시하고 터미널 쪽 사이에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는 구미시에서 붙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뭐 예산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됐거나 예산이 잡혀 있긴 한데 집행이 안 됐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구미시 한번 엿먹어 봐라. 이렇게 터미널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특별히 그 예산안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뭐가 깎였나. 네. 뭐 예산이 깎였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산안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미시 화장실 지원 이렇게 예산안에 써 있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근데 이건 박정희 기념사하고는 직접적으로 당연히 연관이 없는 건데. 예. 워낙에 구미시가 쓸데없는데 돈을 썼으니까 그런 반응을 얻는 거는 뭐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박정희 예산 안 쓰고 시민들 위해서 공공의 명분으로 쓴다면은 이거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박정희 예산을 쓰더라도 뭐 화장실 휴지 얼마나 한다고. 글쎄 말이야. 예.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화장지를 못 거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별개의 예산이지만 그동안 돈 씀씀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밖에서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졸지에 터미널 화장지하고 박정희가 같이 얘기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죽어서도 스트레스를 주네요, 우리 국민 시민들한테 말이죠. 예. 네. 자, 김수민 전 의원님, 올해는 어떤 뭐 특별한 목표가 있으세요? 저 개인적인 목표요. 예. 먹고 살 길을 찾아야죠. 이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구나. 예. 제가 수원까지는 용인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활동을. 경기방송은 나갈 수 있어요. 경기방송은. 저희 하여튼 김수민과 12명의 북상이 올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걱정이 드는 게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큰 원인이 공장식 축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축산만 공장식이 아니라 이 뉴스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런 폐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갑자기 뭐랄까요, 전율이 느껴지는 핵심을 꿰뚫는 그런 탁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타이틀이라도 뭐 뉴스 농장 이 정도로만 지었어도 제가 좀 격한 분노의 표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뉴스 공장, 뉴스까지도 공장식 뉴스를 한다. 참 오호통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까지 오픈. 오케이. 서울도 가능. 마음에 드는 논평을 지금 해주셨어요. 예, 더욱 큰 적 앞에서 좀 뭉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골목상권의 침투에 들어오는 대형마트 앞에서 뭐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김용민 브리핑과 또 노점상 수준의 영역 다툼하지 말고 좀 거대한 적 앞에서 뭉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한 큐에다 망해요. 예. 저는 이제 동네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김수민 의원은 그 앞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업종은 달라야지. 나도 떡볶이 파는데 저기 김수민 전 의원도 떡볶이를 팔면 곤란하지 않아요? 떡볶이인데 이게 쌀떡볶이냐 밀떡볶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요. 밀 팔아. 난 쌀 팔 테니까. 예. 올해는 우리 김수민 전 의원과 함께 번창하는, 대성하는, 동반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뉴스 공장은 반드시 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할 거예요. 아무래도 대선 국면 들어서면은 저기는 지상파기 때문에 뭐 공정방송 운운해가지고 온갖 규칙이 많거든요. 그거 다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 얘기할 때 저기는 정권 교체 지읒도 얘기 못합니다. 그런 강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상파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공정방송과 관련한 규제를 철폐한다? 그럼 중소상인들 다 망하지. 예, 그때는 진짜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교통방송 앞에 가야 됩니다. 예. 함께 가시죠. 저는 이제 분신을 하겠습니다. 분신술 아닌가요, 혹시? 오래 타니까. 기자들이 올 때까지 탈 거예요, 아마. 예. 그게 아니라 분신술로 김용민 PD가 막 늘어나시고 이런 건 아니겠죠? 분신술, 농담은 이제 한번 했으면은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내야지. 그것도 계속 또 이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화도 경쟁력이 없겠어, 우리 김수민 전 의원. 예? 네, 그렇게 방심시켜놓고 다른 계획으로 또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2017년 1월 1일 많은 분들이 뜻깊게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 또 특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 통해서 간접 고용됐던 분들이 직접 고용으로 바뀌면서 정식으로 국회 사무처 소속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되셨죠.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이루어져서 다행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간접 고용됐던 분들이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청소노동이라는 거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아닙니까? 굳이 단기 계약직으로 또 간접 고용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건물 실내를 청소하시는 분들 말고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밤이나 새벽에 쓰레기 봉투 차에 싣는 미화원분들 보셨을 텐데요. 트럭에 보면 지자체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언뜻 공무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트럭에 업체 이름이 또 써 있습니다. 예.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 대다수가 지자체 미화원이 아니고 사기업체 소속입니다. 예. 특히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쪽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 쓰레기, 이거는 지자체 직영인 곳도 있고 사기업체 위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중노동과 인건비 갈취를 선사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에 해당하는 이 쓰레기 수거 업계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자체들은 그럼 왜 이런 쓰레기 수거를 사기업체 위탁을 하고 있느냐.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 하다못해 사기업체가 쓰레기 수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예, 쓰레기 수거는 사람이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트럭에 담으면 그만인 거죠. 예. 노동 집약적인 업무입니다. 예. 지자체가 직접 맡아서 할 수가 없는 무슨 첨단 산업 같은 게 아닌 거고요. 지자체 측은 결국 계속 파고들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용이 과연 절감이 되느냐 따져보면 예.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는 사기업체가 크게 경영 방식이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를 팔든가 뭐 알아서 수입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없어져야 할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 도급제라고 필요한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이것저것 계상을 해서 총 계약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고 따져보자면 실제로 사기업체 쓰레기 수거에 보조해주는 비용이 시가 이거를 직영할 때 비용보다 싸냐 따져보면 첫 번째 절감되는 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예. 두 번째 나머지는 직영할 경우에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더 들어가면서 총액으로 따지면 직영이 오히려 위탁보다 더 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역을 좀 살펴보면 요즘 시대에 비하면 사실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좀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들을 직고용을 하지 않고 사기업체 미화원을 쓰게 되면 인건비 기준이 시중노임 단가라고 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내놓는 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건비를 줄여놓고 비용 절감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사기업체 미화원들 근속 연수가 짧거든요. 예. 밤이나 새벽에 일을 하시고 일이 고되고 월급까지 낮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상식적으로 노동자 사기가 떨어지는데 과연 공공 서비스가 나아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예. 과연 그러면 실제 월급은 그 시중 노인 단가대로 주긴 주느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월급이 기준 단가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지자체가 인건비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인원을 몇 명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은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지자체가 비용을 절감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을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다 보면 총 인건비는 더 많은 사람이 나눠받게 되니까 급여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인건비를 중간에 업주가 갈취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를. 네. 안 그래도 기준 때문에 낮아진 인건비를 또 중간에서 갈취를 하는 거죠. 저도 그 시의원 시절에 이 문제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심하게는 30% 이상 갈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건비를 빼고 나면 오히려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저것 비용들이 있는데 일단 경비. 네, 지자체는 원래 보유한 자원이 있다 보니까 경비도 지자체 직영 쪽이 좀 더 싸게 드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장 감독직들한테 주는 간접 노무비, 관리자들한테 주는 일반 관리비. 이거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어디다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이윤을 지자체에서 업체에 챙겨줍니다. 이윤을 어떻게 챙겨주냐면 전체 계약금의 11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뭐
미화원이나 운전사들 인건비 다 대줘. 관리직들, 감독직들 인건비도 대주고 경비도 대주고 필요한 차량은 내구 연한을 6년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비까지 다 대줍니다. 거기다가 이윤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사기업체에 맡기는지 슬슬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이 공공 서비스이고 독점적인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되게 여러 업체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기는 하는데 이 업체들이 무슨 골목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죠. 구역을 나눠서 그냥 수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독점적인 사업은 경쟁이 필요 없으니까 공공이 독점한다.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쓰레기 수거 업무를 지자체가 사기업체에 줘버린 거는 공공 독점을 사기업 독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하는 일 자체도 독점적이지만 이 일을 따내는 것도 상당히 독점적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 이걸 맡으려면 적어도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차를 보유한 다음에 입찰에 들어오게 되는데 입찰에 떨어져 버리면 차를 산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입찰에 들어왔다는 거 이 자체가 애초에 자신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일례로 들면 제가 구미시의회에 있을 때 이걸 파헤쳐 보니까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 이후부터 매년마다 이 업체들이 계약을 따냈었고요. 이 업체들의 업주나 현장 감독직의 이름들을 보니까 과거에 구미 지역의 시의원이었던 사람이나 그 부인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원래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을 불화받다시피 해서 독점하고 틀어 앉아 있었던 거죠. 구미시는 꼬박꼬박 그들한테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인건비 같은 경우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갈취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 또 문제가 이런 업체 노동자들은 처우도 열악하고 노동권을 적극 주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이라도 했다 이러면 다른 구역에 있는 업체한테 임시로 그 일을 맡겨버린다거나 그걸 핑계로 대고 지자체하고 업체 간의 계약을 해지시켜버린다거나 이런 위협들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만화 송곳에 보면 그 주인공이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을 어쩔 수 없이 지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할 거면 여러 업체가 다 같이 해야 된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파업을 다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구역을 쪼개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뭉치고 투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자체가 유착한 업체 이들로 인해서 미화원들의 노동권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게 결국에 오히려 공공서비스 악화와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늘상 떠안게 됩니다. 예. 게다가 폐기물에 관한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궁극적으로 감량하는 데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기업체에 맡기면 상식적으로 그 이윤 논리 때문에 폐기물 절감 노력과 좀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은 직영화하고 노동자들 또 집고용으로 돌려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드려보는 거고요. 이게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직영화를 해서 민영화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 뭐 국가적으로 법을 건드려서 지자체가 폐기물 수집 운반을 직접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8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의 그 홍희덕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예. 그분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뭐 예상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 환경미화 노동자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 본인 또 그랬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환경노동 다 연결돼 있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수거 이 업무를 지자체가 직영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지역사회에 또아리 트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합니다. 예. 얼마 전에 왜 구미 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에서 어느 노인 회장이 박근혜 만세를 외쳤다. 이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분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저희 동네에서 농협조합장을 과거에 23년이나 장기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방귀 끼시는 분이군요. 예.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도의원도 한번 하셨는데 단독 입 후보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짧은 시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지난해 우리 1천만 항쟁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쏟았던 열의와 관심, 참여의 반의 반만이라도 올해 한번 지역사회의 적폐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격 정치 논평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의 이야기지만 한 부분의 이야기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네요. 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뭐 박근혜 같은 정치인 없어지는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두루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없어지더라도 박근혜들이 있습니다. 예. 작은 박근혜들이 지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싸움은 한 번에 어떤 광장에 모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 여하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 방송에도 패권주의가 청산돼야 한다. 특히 친김 패권주의. 이거는 네. 확실하게 청산이 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차라리 그 방송을 없앨 수가 없다면 국유화해버리는 건 어떨까? 국유화, 박근혜 소유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 다 농담인 거 아실 겁니다. 예. 자, 김수민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갔습니다. 네, 시간 참 빨라요. 예, 이렇게 해서 또 2017년의 첫 주가 지났는데 아직 우리의 그 시계는 2016년 병신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미진한 게 너무 많아서 예, 매조지를 하지 못한 것 같죠? 예. 자, 빨리 2016년을 마무리하고 음력과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현재의 그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서 여간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참 어떻게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은 권력을 붙잡고 끝까지 연명하려는 세력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뭐 예수가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정말 아마 저 사람들은 하이에나로라도 부활하고 싶어 할 거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예, 무섭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할까요?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정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남에 가면은 김남주 시인의 생가와 고정희 시인의 생가가 이렇게 마주보듯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예. 저 고정희 선생을 고른 이유는 순전히 우리 김 PD 힘내라고 골랐습니다. 제가 힘 못 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고정희 시인은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사와 민중 그리고 예수정신으로 시작 활동을 펼친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사골 쪽에 등산을 갔다가 지리산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쓸려 내려가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시집은 고정희의 눈물꽃입니다. 예, 눈물꽃에서 하나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시편 하나,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여성에 관한 시 하나, 그리고 예수에 관한 시 하나, 크리스천으로서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시 하나, 세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시에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지리산하고 수유리입니다. 한신대학이 수유리에 있을 때 다닌 것 같아요. 먼저 프라하의 봄 1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꽃에 보면은 프라하의 봄이 15편이 실려 있는데 같은 제목으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시들 그리고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시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수유리에 서늘한 삼철쭉이 피었다 진 후 무서운 기다림으로 산은 깊어지네. 무서운 설렘으로 숲은 피어나네. 핏물든 젊음의 상복으로 아카시아 흰꽃이 온 산을 뒤덮은 후 뜨겁고 암담한 우리들의 희망 위에 몇 트럭의 페퍼포구와 체루탄이 뿌려지네. 외로운 콧불소들이 그 위를 행진하네. 오, 나의 봄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 하늘에 칼을 대는 산바람 속에서 긴긴 봄날 띵까띵까 서울의 백성들은 가물을 즐기고 쓸쓸히 목을 꺾은 젊은이의 무덤에 넋을 달래는 진혼제가 울려진 후 나는 생각하네. 친구야, 한나라의 자유를 위한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이기에 간을 적셔 쓴 몇 줄의 시로는 나 구원받지 못하리라 예감하네. 더러 목숨의 외로움 탓으로 칼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와 끈질긴 목숨의 죄 때문에 회절로 부지하는 당대의 문화가 어느 날 꽃이 피긴 필이라는 중도 보수주의는 필경 무덤까지 따라와 수세대에 이어질 쇠사슬로 덮일 것이네. 오, 우리들의 광장엔 광대들 뿐이고 누군가의 빈손이 허공을 휘젓네 하는 시입니다. 일단 그 수유리라는 곳을 생각하면은 4.19 묘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수유리 관한 시편들이 4.19 관련된 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고정희도 수유리에서 4.19 무덤을 보면서
자유금 묘지를 보면서 또 싸워야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또 처절하게 싸우지 못하고 시를 써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시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라하의 봄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을 그리고요. 또 하나가 이 시는 참 아픈데 읽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사 연구 14라는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현대사 연구가 또 라는 제목으로 14편이 쭉 실려 있습니다. 이 한국의 여성 희생사라고 얘기할까요? 현대사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환양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병자호란 때,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에게 끝없이 희생당하는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사 연구 14 읽어보겠습니다. 부제가 가을 하늘에 푸르게 흘러가는 조선 여자들이여라고 달려있네요. 예. 20년 동안 무심히 까발려진 한강에서 사내들은 모래에 삽질을 하고 사대문 안에서는 허울 좋은 보도들이 시골 풍년장치와 놀아나는 10월. 어인일인가 조선국 충렬 왕조에 공출 나갔던 고려 여자들이 돌아오네. 앞산 뒷산 풀섭에 흰 들국향으로 돌아오네. 다리 후들거리며 떠나갔던 여자들, 회회아비와 살을 섞고 청국인과 피를 섞고 오랑캐와 넋을 섞어 조선국 4대부 밥줄 지킨 여자들, 황천국 하늘이나 떠도는 줄 알았더니 저것 봐라. 으드득 주저앉은 무릎뼈 흔들며 들국 상국 향으로 돌아오네. 청천벼락 때리며 돌아오네. 돌아오네. 일제 치아 끌려갔던 정신대 여자들, 이시조선 여자들이 돌아오네. 가슴 벌럭거리며 실려갔던 여자들, 혀 깨물고 죽을 자유도 없이 도쿄와 규슈와 고베로 흩어져 멕시코와 필리핀과 브라질로 흩어져 요강방석이 되고 덜어는 횟감이 되고 덜어는 일본인노 조아데스, 조선인노 마라데스, 친일인노 매국노 재산 지킨 여자들, 구천의 강물로나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일인가. 우두두둑 바스러진 우국지조 흔들며 개망초, 들망초, 꽃으로 돌아오네. 달빛 스스난 한강물 밟으며 천재지변 대불고 돌아오네. 떠나가네. 해동천 공화국에 사는 여자들, 달러박스 낚시질 밥으로 떠나가네. 기생관광, 산업관광 버들필이 되어 삘릴릴리 보리필이 되어 하이 마이 달링. 심심산천 도라지꽃으로 웃다가 다국적 기업의 똥물로 흐르다가 이 강산 낙화유수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 해동천 공화국에 사는 여자들, 두당 130만 원 팔려가네. 한 결에 한 가지로 팔려가네. 예, 이런 아픈 시입니다. 참. 아니 근데 그분들이 어디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근데 왜 욕을 다 받아먹는지. 한국 역사의 그 비극들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이 여성들의 비애. 이건 계급의 문제, 젠더의 문제를 완전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우리 고정희 시인도 이 부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운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훼를 부르는 시 한 편, 한국 기독교의 현실과 관련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예장 통합인가요? 예.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던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 위주로 발전해 나온 나머지 본래 기독교 정신을, 예수 정신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익히 아는 반대. 기독교 신도가 뭐 제일 많대요. 1000만 가까이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런 대성장의 기로에서 예수 정신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야훼님 상서, 야훼님께 드립니다라는 편지 형식으로 쓴 시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야훼님, 한 사나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추위와 각고를 끝낸 사나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멀리 떠난 줄 알았던 이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줄 알았던 그 사나이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섬광 같은 눈빛을 간직한 채 그의 기원을 묻어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우리들 기도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영원히 끝난 줄 알았던 자유의 휘파람 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들 기다림이 불기둥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훼님,
그가 돌아온 마을과 지붕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가 돌아온 교회당과 십자가는 더더욱 고독합니다. 그가 돌아온 들판과 전답은 이 무지막지한 어둠과 음모 속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저 대지의 주인일 수 있을 때까지 재림하지 마소서. 그리고 용서하소서. 신도보다 잘 사는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사회보다 잘 사는 교회를 용서하시고, 제자보다 잘 사는 학자를 용서하시고, 독자보다 배부른 시인을 용서하시고, 백성보다 살자 있는 지배자를 용서하소서. 청취자보다 살쪄 있는 저를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고정희 씨는 이 당시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배웠을 겁니다. 예. 한신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대학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죠. 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고정희 시인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리산에 등산을 갔다가 뱀석골에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것 같아요. 예. 소나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그 귀한 분이. 네, 아주 귀한 시인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과 많이 결이 닮아 있는 시인 같아서 이번에 이름을 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예. 네. 고정희 시인의 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들께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은 국내 최초 수학 컬러링북인데요.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의 수상자인 세드릭 빌라니 등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를 비롯한 유수 언론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색칠만으로도 수학과 논리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도서 선물과 함께 안경과 선글라스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하고 있는데요.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가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선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역시 펜션 이용권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입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2007년에 도입된 미국 시콜스키사의 대통령 전용 헬기가 몇 인승인지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14인승이었습니다. DUSCJDQR님 50대 여성 애청자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2007 새날은 온다님, 박근혜는 아직도 뉘우침 없이 숨기기에만 급급합니다.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벼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지요. 청와대에서 어디로 옮기겠다고 했는지 맞히는 게 어제 문제였습니다. 김용민 짱님,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퀴즈에서 김무성 싸다고 맞는 소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말씀이시죠? 개념 해리포터님, 불임사건 담당 판사 서석구가 박근혜 변호인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청와대 3급 행정관 윤 전 추리닝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벌 총수중 사회지도급 인사를 지도했던 헬스 전도사 윤 전 추리닝입니다. 저는 뛰어난 헬스 지도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지도자 박복근혜님의 건강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잘난 이력에 셈을 내는 작자들이 등장했습니다. 3급 공무원이 되려면 30년 이상 공직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이렉트로 3급 행정관이 됐냐며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무례한 자들은 제가 너무 노안이라며 30대가 아니라 정말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거 아니냐 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복근혜님의 행적을 상세히 증언했더니 종북 좌파들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하면서 박복근혜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고 말이죠. 이 선생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사회가 됐을까요? 좌파 세력들이 저의 증언을 믿게 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믿고 몸을 맡기는 윤 전 추리닝님을 개 돼지들이 믿지 않는다니, 무지한 백성들을 이해시키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복근혜님과 윤 전 추리닝님이 세월호 7시간 동안 헬스를 한 거 아니냐 이러며 편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강성 종북 지도자인 야당 원내대표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 그 수하들은 윤 전 추리닝님 말씀에 반박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가 무슨 태능 선수촌도 아니고 7시간 동안 헬스를 할 수 있냐고요? 올림픽 나간다던 승마 국가대표 에마유라도 운동 안 하는데 박복근혜님이 운동했다고 하면 믿어주겠냐고요? 그리고 한 2-5시간은 머리 했는데 헬스하면서 머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래 이 구라쟁이야, 어? 부패 권력에 필붙어서 옷수발이나 들어주더니 이제는 위증까지 하냐? 이 구라쟁이야. 너 같은 게 3급 공무원이라니. 성실하게 공직생활하는 사람들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해 이 무자격자야. 이 넘버3 공무원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 즉각 처리해야겠지요? 네, 여러분의 네? 오늘은 어떻게?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하면서
다른 아이디어는 말하지 않냐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팟빵에서 1등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태업 중인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세월호 7시간 동안 헬스를 한 걸로 추정되는 윤전 추리닝님께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가수 버기 부른 맨발의 청춘.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